네, 국경에서 분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인데요. 태국군은 정밀 타격 능력을 앞세웠고요. 캄보디아군은 게릴라 전술로 맞서면서 닷새간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하면서 휴전으로 이어졌지만 갈등은 여전하죠.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의 원인, 또 실전에서 드러난 전술적인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휴전을 했지만 양국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국경에서 지뢰가 폭발을 해서 군인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원래 휴전이 된다고 해서 그 국지적인 전투나 교전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이번 이제 태국 캄보디아 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개가 됐고 양국이 국경에 인접한 두세 개 주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 국제사회하고 아센이라고 하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적극적인 중대 노력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어떤 분위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7월 30일 날 또 교전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태국군 병사 3명이 이제 국경지대에서 지뢰를 밟고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뢰하고 이 어떤 교전의 어떤 뭐랄까 재발생하고 연계성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이게 이 사건에 의해서 태국은 또 이제 맹렬하게 또 이제 비난을 할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가 야 휴전을 또 어겼어. 그다음에 또 대인지를 사용해갖고 오타와 협약을 또 어겼어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비난을 공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또 8월 12일에도 태국군 병사 1명이 또 지뢰를 밟아가지고 또 부상을 입었어요. 이때는 이제 태국 동부의 스린즈 따무안톰 사원 인근에서 또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일 날 휴전을 조언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뢰와 관련된 사건을 위해서 지금 교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휴전이 됐지만은 이게 뭐 전면적으로 갈지 뭘로 갈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국지적인 전투와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제 대인지뢰 금지 협약 이거를 이제 캄보디아가 위반했다고 태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협약이고 이 주장은 맞는 건지 짚어주신다면요. 대인지뢰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무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심어놓으면 민간인도 애도 어른도 군인도 다 당하니까 그냥 실컷 써먹다 보니까 이제 인간 이성이 좀 깨니까 야 이거 좀 금지시켜보자. 예. 그래서 97년에 이제 오타와 조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160개국 이상이 좀 참가를 했고 한 30여 개국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도 가입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 북한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했느냐? 미국도 안 했어요. 중국은 했느냐? 중국도 안 했어요. 그러면 태국이 이렇게 주장한 게 사실이라 해도 좀 논리가 맞는 건가? 전쟁하는데 인도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캄보디아에게는 원래 지뢰가 있었는데 원래 있었던 거다. 근데 캄보디아 애들이 저 태국 친구들이 니들이 들어와서 다니다가 밟은 거야. 아, 근데 태국 얘기는 뭐냐면 새로 매설한 거야? 뭔 소리야? 우리는 다니던 길이었어. 아, 그러니까 니들이 심은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친구들하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죠. 지금 캄보디아랑 태국 국경을 다시 돌아가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뢰 말 그대로 지뢰인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지뢰 때문에 교전으로 많이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대인지뢰, 발목지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인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그럼 양국에서 좀 그래 좀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자제해 보자라고 하면서 국경 지역에 표식을 설치하는 중에 그럼 그거를 이제 또는 국경지 순찰하는 중에 각 병력들이 밟아가지고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 탓이야. 이게 뭐냐면 태국은 니네가 갖다 또 새로 심었지. 그럼 캄보디아는 우리는 아니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지뢰. 비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그럼 니네 보장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이제 소규모 국지전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8년하고 2009년 사이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국경선하고 그다음에 사원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 군대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또 지뢰가 폭발해요. 똑같아요. 니네 갖다 심었지 또 우리는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이게 또 이제 포격전까지도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사원 인근에서 또 교전이 발생하는데 똑같아요. 그 사원 주변을 순찰하던 태국군이 또 부상을 입어요. 니네 갖다 심었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태국은 계속해서 니네가 갖다 새롭게 심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우리는 아니야. 이거 자연적으로 흘러가거나 니네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몇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 사실이라면은 캄보디아가 새로 심었다 한들 자기들도 모를 것 같은데요. 모르죠. 워낙에 많고 왜냐면 넓은 부분이니까. 지뢰 매설 지도를 면밀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훈센 정권의 군 운영 교리를 보면 그렇게 정밀하게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도를 만든다 한들 그대로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면서요. 예. 그 지뢰 말고 또 다른 화약고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역시 국경 분쟁 지역에 있는데 힌두교 사원입니다. 프레아 비히어르. 사원인데 왜 분쟁의 핵심이 됐나요? 태국은 이 식민 지배를 안 받았어요. 맞아요. 유일하게. 그때는 시암 왕국이라고 했어요. 혹시 시암 쌍둥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게 여기 시암 그 시암이에요. 여기 있는 쌍둥이가 미국에 가서 서커스로 해서 그래서 시암 쌍둥이 머리가 최초의 머리가 둘 달린 그 시암 왕국이거든요. 야, 조한문 교수님, 박사님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저도 신기해요. 제가 모르는 게 없는데. 자, 그 시암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 시암 왕국은 양보를 하는 대신에 왕국을 지켰어요. 첫 번째. 영토를 양보하는 대신에.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쪽은 영국이 지배했거든요. 근데 인도차이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적으로 태국이라는 완충지대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지했거든요. 네. 근데 1904년에 프랑스가 지배했으니까 시암 왕국이랑 국경선을 확정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암 왕국 일방적으로 여기다 터졌죠. 뺏긴 거죠. 그 국경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게 1904년인데 1907년경에 프랑스가 만든 지도에는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국경선하고 달라요, 지도가. 근데 시암 왕국이 뭐 알아요, 그때? 지도 개념도 없는데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1954년 이 프랑스가 이제 철수하잖아요. 캄보디아가 독립하잖아요.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즈음에서는 태국이 알았어요. 지도와 국경 조약이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병력을 진주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니들 왜 이러셔? 우리 지도 있잖아. 이걸 이제 이 국제기구에 제소를 해요. 그러면 캄보디아가 이겨요. 그 지도가 실효적인 지도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태국군이 울면서 나갔어요. 여기도 참고 있는데 2008년에 이제 캄보디아가 이걸 또 유네스코에 다시 등재해요. 그러니까 태국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불을 지른 거죠. 요 지도 안에 사이에 요 국경지대와 태국을 파고 들어온 프랑스 지도 사이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군은 실효 지배하고 싶은 거고 예. 캄보디아는 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관광객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뢰가 터지니까 예. 총 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경 갈등이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있었기 모든 때문에. 영토 문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태국 총리하고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통화를 했는데 이게 유출됐어요. 네. 이게 또 어떤 갈등의 트리거가 됐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뭐 좀 이따 조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전형적인 국가 간의 정경 유착이죠. 이 그거로서 국가 간의 정경 유착. 유착의 예. 건데 이게 지난 이제 5월 그 28일 날 태국의 이름도 좀 되게 어려운데 우번 라차타니 주의 총복 지역에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캄보디아군 2명이 이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양측은 이제 뭐 화해를 했겠죠. 그래서 200m씩 후방으로 철수를 했지만은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수천 명의 병력을 딱 지켜주시키는 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태국이 캄보디아의 와의 어떤 국경선에서 국경 검문소를 다 폐쇄하고요. 그다음에 그 태국 안에 있는 그다음에 캄보디아인들을 이제 캄보디아로 못 가게 하거나 캄보디아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태국으로 들어온 것을 다 차단해 버려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캄보디아인들은 태국의 어떤 경제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양국이 또 이제 고조가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또 건드려 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날 태국의 이제 패통탄 친나와 총리, 여성 총리죠. 하고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센 상원 의장이 통화가 공개가 되면서 그 지역의 그 이제 그 무력 지역을 통제하는 사령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뒷담화를 까요. 뒷담화를. 그러면서 여기서 태국 총리가 이제 그 캄보디아 전 이제 그 국무총리격이고 지금 상원 의장인데 그 인원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둘이 친해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돼 있다니까요.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정경유착 돼 있어서 삼촌이라고 말하면서 그 국경 접경 지역에 있는 부대 지휘관을 뒷담화를 이렇게 하니까 네. 그게 이제 9분간 통화가 이제 유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목숨 지켜서 국경 지역 지키고 있는 사령관은 진짜. 얼마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되겠어요. 그리고 네.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태국 국민들은 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가 돼요. 대성 총리가. 그리고 태국 정부와 군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게 태국의 어떤 내분으로서 지금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일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엔 아까 그 영토의 문제도 되어 있지만 네. 그 영토의 문제에 얽혀 있는 또 다른 정치와 경제 문제가 또 이 부패의 어떤 반복이 되면서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양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지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아요. 삼촌이라고 하는 게 오빠나 형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면 둘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한 건지 아니면 뭐 가문 대 가문을 얽혀 있는 건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일단 캄보디아를 보면 이제 노르돔 시아누크 왕국을 론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70년, 75년부터 78년, 9년 1월까지는 그 유명한 크메르르즈 킬링필드 이렇게 되거든요. 훈센이 85년부터 총리가 돼서 2023년에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근데 다 35년, 38, 7, 8년을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훈센 가문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센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캄보디아는 예, 예. 노르돔 시아누크 아들 중에 노르돔 라나리드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왕국은 왕의 권위가 없어요. 그냥 명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태어나와서 선거에서 훈센을 이겨요. 93년에. 그래서 제1총리가 되고 훈센이 2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훈센이 97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네. 그래서 사실상 라나리드는 축출됩니다. 그 이후로 정권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훈센은 밖에 없어요. 훈센 가문이 지배하는 왕도 심지어 그 훈센이 임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훈센이 지배해요. 근데 태국 총리 가문이란 건 언제부터? 여기도 이제 또 탁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탁신 뭐냐면 탁신은 이 차크리, 영어로 차크리, 이제 차크리 왕조가 세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군부가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층이 매여 있거든요. 근데 탁신이 2001년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2006년까지.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자기 매제. 맞아요. 그 다음에 여동생. 예. 마지막 지금 7월부터 직무 정지당한 건 둘째 딸이거든요. 예. 여기도 그러니까 탁신 집안이에요. 근데 이 탁신이 사업가예요. 그거 하면서 캄보디아 사업하면서 형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얽히면서 국경을 네. 초월한 총리하기 전에 형 동생이 됐으니까 삼촌이 맞죠. 근데 훈센 이제 탁신이 이제 어디서 원래 서민 친서민이 아니에요. 재벌인데 심지어 부정부패도 깊숙이 연루돼 있는데 이 신경을 안 쓰던 기득권층들이 서민 특히 농민들에게 이 호감을 갖는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센이 2006년에 나갔을 때 해외 나갔을 때 군부가 후타를 일으키고 맞아요. 왕정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해요. 그때 도망간 게 또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삼촌 맞죠. 그러면 정말 그 국경도 초월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정말 우정 한 30년 됐나요? 그런 그렇죠. 가문 간의 우정인데 이 통화 내용 하나로 금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하나가 예. 지금 이제 아까 그 국경 문제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문제도 있었는데 그 지금 얘기를 안 한 게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게 훈센이에요. 삼촌이 조카벌이에 당하는 그 탁신 딸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서 탁신을 이제 직무 정지되고 이제 지금 탄핵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카지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다시 초기로 돌아가면 또 돌아가. 또 돌아가면 캄보디아가 먼저 사고를 친 거는 확실해 보이는 정황이다. 그러면 왜 사고를 쳤느냐? 지금 캄보디아의 GDP의 절반이 사행산업이에요. 호텔, 사행산업. 카지노, 그다음에 온라인 범죄, 온상이에요. 뭐 그 정도. 아니, 보이스피싱 범죄 캄보디아에 다 많다고. 거기예요. 예. 왜 그런지 중국도 알아요? 아니고 캄보디아라고 요즘에.
이 중국은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범죄의 전쟁을 일단 시작했어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옮겨가요. 이렇게 옮겨가요. 가다 가는 데가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예요. 근데 왜 온라인 범죄 온상이 됐느냐? 이건 코로나.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사기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캄보디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 그다음 스캠, 그다음에 호텔 뭐 이런 건데 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캄보디아 가서 카지노에 많이 돈을 쓰고 와요. 근데 두 가지. 국제사회가 훈센한테 니네 너무 심하다. 유엔까지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용을 해요. 이 온라인 범죄를 잡아들이는. 그럼 국가 경제를 지탱하니까 민심이 나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데 지금 태국이 카지노 사업을 지금 합법화해서 이제 국내에 살려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훈센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돈 앞에서는 그렇죠. 우정도 없네요. 그렇지. 그래서 예. 지금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조 박사님 얘기 나오겠지만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전쟁할 체급이 안 돼요. 헤비급하고 그 라이트급하고 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라이트급이 먼저 헤비급한테 던진 거예요. 원래 라이트급이 죽자 살자 덤비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헤비급 앞에서. 안 무서워요? 잃을 게 적당히, 없으면 무섭지 않나요? 적당히 덤벼야죠. 아, 말씀하신 대로 뭐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나 나나요? 태국이 캄보디아를 압도하는 수준이죠. 압도. 예, 압도하는 수준이고 예. 현재 태국의 현역 병력이 36만 1,000명이라고 해요. 근데 캄보디아의 3배예요. 병력만.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 또한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 IISS에서 매년 이제 밀리터리 밸런스를 이제 발간을 해요. 그래서 올해 발간된 거 보고서에 보면 태국은 거대하고 자금 풍부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은 동남아에서 가장 잘 갖추어져 있고 훈련 수도 높다고 평가를 했어요. 태국이? 예, 태국이. 그다음에 호주의 로이 연구소도 2024년 그 영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영내 27개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매겼거든요. 물론 이건 다 이제 무력 전투력, 이제 무형 전투력 다 뺀 거고요. 물리적인 전투력만 한 건데 태국을 14위, 캄보디아를 23위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군사력 뒤에는 경제력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태국이 캄보디아 인구의 4배예요. 4배이고 또 그다음에 국내 총 생산 GDP도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뒷받침한 경제력도 게임이 너무 안 차이가 많이 되는 나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호주 로이 연구소에서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 태국을 아시아 10위의 중견국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약소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 나라가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또 로이 연구소에서는 캄보디아군은 1993년 창설한 비교적 신생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병력 규모는 약 12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IISS에서는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국방 파트너는 중국과 베트남.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라이트급이 헤비급한테 덤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중국이 있어서. 뒷배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핵심 공급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중국제 무기가 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어떤 관계를 뒤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중국이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 타이완에 자리하는 캄보디아 리암 해군기지의 개발을 지원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은 여기에는 중국의 항공모함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양국은 이제 캄보디아하고 중국은 지난 5월에 연합훈련도 해요. 골드 드래곤의 연합훈련을 하면서 우위를 다지고 또한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월에 중국과 캄보디아엔 철동 같은 친구이며 양국은 깨지지 않는 형제를 누리고 있다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겁없는 아이가 덤비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이런 뒷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하고 북한도 그런데요. 이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은 공군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캄보디아도 공군력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캄보디아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미국 구형 미그 21개 좀 운영하다가 야 미그 21이 언제 쪽 그러니까 그거 보러 가야 돼요. 6.25 전쟁 때 나왔던 거 박물관에 아니에요? 있는 거니까. 예. 북한도 미그 21 써요. 그건 다 폐기시켰어요. 도태시켰어요.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훈센의 군사 철학은 참 놀라워요. 공군력이 아무리 세도 육군이 가서 길을 꽂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방어만 하면 된다. 공군력보다 더 많이 도는 게 방공망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 데이브슬링, 에로 3단계 하잖아요. 그 미국만 지금 사실은 다층 방어망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러시아도 못해요. 스카이넷이라고 무슨 터미네이터 영화도 아니고 그 만들었다고 했는데 미사일 발사도 못했어요 이번에. 레이더 탐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가난한 거에 비해서도 군사력이 형편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추정인데 훈센 일가가 국방비로 돌아갈 부분들을 다 다른 데로 착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냥 일반 국민들을 위해 쓴다면 좋은데 그럴 예, 사람들이 아니고 안타깝다. 예, 그럴 가능성이 그냥 저 정도여도 예. 비행기 몇 대는 있거든요. 그냥 수송기 우리 6.25 때 우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캄보디아의 경제력과 군사력 비교하면 어때요? 북한은 GDP의 30에서 40% 씁니다. 그렇게 많이 쓰네요. 예,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한 우리는 2.32%, 61조 좀 더 쓰고요. 미국도 3.4% 써요. 못 사는 건 비슷한데 북한은 다 군사력이 거죠. 다 쓰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전쟁하는 러시아가 6.3% 쓰거든요. 근데 북한은 30에서 40% 쓴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지갑이 3개 있어요. 제2경제, 군부, 그다음에 일반 인민국 내각, 김정은. 요 주머니는 서로 오고 가지를 않아요. 여기 굶어 죽어도 군부는 군부만 쓰고 김정은은 김정은만 써요. 캄보디아도 그러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저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지갑만 있고 남의 지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갈등 짚어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문화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통무예 원조가 누구냐 이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2023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안 게임. 개막을 앞두고 종목 발표가 이어지던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의 상징이자 국민 무술로 불리는 무에타이가 캄보디아의 전통 무술인 쿤크메르라는 이름으로 채택된 건데요. 태국 선수단과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단호했습니다. 무에타이의 뿌리는 크메르 왕국에서 비롯됐다며 맞섰는데요.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문화 싸움의 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걸고 맞붙은 무에타이 논쟁. 왜 일어난 걸까요? 불꽃처럼 날아올라 상대의 얼굴에 무릎을 꽂아 넣는 강렬한 타격. 그렇게 승부는 단숨에 끝나버립니다. 태국 영화 옹박속 한 장면인데요. 태국의 액션 배우 톤이 자가 보여준 거칠고 화려한 무에타이 동작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도 무에타이 동작은 종종 차용되고 있는데요. 무에타이는 더 이상 태국만의 무술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전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에타이는 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무술로 8개의 무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양손의 주먹, 양쪽 팔꿈치, 두 무릎 그리고 발까지 8개의 신체 부위를 완벽한 무기로 삼아 공격과 방어를 펼치는 독특한 격투 기술을 구사하죠. 경기장에 들어서면 선수들은 와이크루라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데요. 태국 전통 음악에 맞춰 스승과 조상 그리고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춤 같은 동작으로 무에타이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전통과 정신, 종교가 어우러진 태국인의 정체성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에타이는 태국 군대에서도 공식 채택되어서 군인들의 실질적인 격투 훈련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체력과 근력, 실전 대응력을 길러주는 군인들의 기본 무술로 자리 잡은 건데요. 이처럼 무에타이는 국가적 전통을 넘어 실용적 가치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인들의 자부심이자 민족의 혼이라 불리는 무에타이를 흔드는 사건이 벌어지죠. 2023년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무에타이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것. 바로 쿤크메르, 크메르의 무예라는 뜻이었죠. 쿤크메르는 캄보디아의 전통 무예로 무에타이처럼 주먹, 팔꿈치, 무릎, 발을 사용하는 격투 무술이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흐름이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쿤크메르라는 이름은 사실 오래된 전통 명칭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프라달세레이로 더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민족 정체성과 문화유산 복원 움직임 속에서 쿤크메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죠.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무에타이의 뿌리는 과거 크메르 제국의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해왔는데요. 802년부터 1431년까지 오늘날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은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수도였던 시엠립에는 앙코르와트, 앙코르톰, 따프롬 등 웅장한 사원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건축물들의 벽면에는 전사들이 주먹과 팔꿈치, 무릎과 발로 싸우는 격투 장면이 새겨져 있죠.
캄보디아는 바로 이 벽화들을 근거로 크메르 제국의 무예가 태국에 전해져 무에타이가 되었고 주변국의 전통 격투기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주장은 다릅니다. 태국 역사서와 군사 기록에는 16세기 아유타야 왕조 시절부터 무에타이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왕과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무에타이를 훈련했고 이후 민간으로 전해져 태국 고유의 격투기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태국은 끝내 캄보디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내세우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통 무술 원조 논쟁, 과연 해결의 길이 있을까요? 이 갈등 속에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자존심이 얽혀 있습니다. 태국은 무에타이를 국민의 혼이라 부르고 캄보디아는 쿤 크메르를 고대 크메르 문명의 정수라는 표현으로 문화적 원류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전통과 문화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무력 충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7월에 5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공군 전력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캄보디아가 먼저 로켓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참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거의 캄보디아는 공군 전력이 없거든요. 반면에 이제 태국 공군은 장난 아니거든요. 스웨덴에서 이제 도입한 최신의 이제 그리펜 전투기 11대하고 미국에서 도입한 F-16, 그다음에 F-5 전투기 수입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제정신일까라고 왜 생각을 그러는 했는데 거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중의 패권 전략 안에서 뒷배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좀 국내적으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한번 한정을 해볼게요. 이게 훈센 전 총리가 우정을 끊고 갈등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등에다가 빗을 꽂은 거잖아요. 구분 통화를 가지고 한 거를 훈센 이제 전 총리가 이제 그걸 이제 뭐랄까 SNS에다 공유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양국의 어떤 뭐랄까 이런 어떤 경제 발전과 정치의 어떤 트러블 안에서 조짐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첫 번째 어떤 요인은 태국에서 갑자기 태국 경찰이 도박과 사기 조직 같은 것들을 검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중심이 된 캄보디아 출신의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혹시 그 검은 돈이 그렇죠. 캄보디아의 정치권과 그렇죠. 연결이 그게 이제 되었었던 아까 거다?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머니 하나가 그걸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의 카지노 사업이 이제 사행사 사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가서 했는데. 거기서 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태국에서. 우리도 할래 하면서 그거를 태국 안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사행성 산업을 합법화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또 훈센 전 총리의 지갑 하나를 또 건드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 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어떤 배신적인 어떤 행동을 태국에서 하다 보니까 탁신의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부정부패를 해서 이제 나라고 가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쟤네들 얼마 못 갈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자기가 이제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선제 공격을 하면서 어떤 거를 느끼냐면 태국의 쟤네를 봐라. 쟤네들은 뭐냐면은 부정부패 이렇게 다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이라 하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기를 이제 배출하고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화하면서 저렇게 우리를 배신하거나 저렇게 이제 이권을 취득하는 인원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결이 달라, 우리는. 예, 우리는 결이 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민족주의적 감성을 이제 자극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극이 됐어요? 저는 자극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분위기가. 아니요, 알 수는 없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어. 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3가지 정도 저는 유추를 하고 있지만 왜 그랬는지는 훈센 전 총리만 알겠죠. 이제 이거는 제가 국제 정치적인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신 거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훈센 전 총리의 지갑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저희가 이거 찍어야 돼요. 네, 감상하고 찍어야지. 있는 그런 찍어야 돼. 느낌인데 자 여기서 막장에서 여기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번 교전에서 주목받은 우리 무기가 있습니다. 한국산 공대지 유도폭탄 KGGB. KGB 아니고 KGGB. 코리아 GPS 가이디드 범. 이름도 멋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요. 폭격기가 다리 하나 부시는데 뭐 수십 번 가잖아요. 우리도 승오리 철기 폭탄인데 어마어마하게 갔거든요. 근데도 왜냐?
조준은 하지만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 다음부터 하늘에 맡기는 거거든요. 바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MK 82, 83, 84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써보자. 그래서 짜낸 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종 키트를 달아요. 날개 같은 걸. 일종의 자세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멍텅구리 폭탄에 레이저를 유도하면 멍텅구리 폭탄이 거기로 가요. 이건 끝까지 조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GPS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립 키트를 달면 이 멍텅구리 폭탄이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맞춰요. 그게 KGB예요. 훈센이 아마 자기가 공격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훈센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탁신 가문은 대중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 정치는 대중의 기반을 둔 탁신 가문, 그다음에 기득권층과 왕실의 지원을 받는 군부거든요. 군부 쿠데타가 성공한 것만 20번, 아닌 거 한 30번 하거든요. 밥만 먹으면 쿠데타예요. 그러네요. 근데 탁신한테 항상 군부가 그대 앞에 서면 쪼그라드는 게 민중적 지지가 없거든요. 군부가.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가 때리니까 군부가 화끈하게 때리니까 태국 국민들이 군부 만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고.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훈센은 이제 적당히 끝내고 싶은데 태국 군부는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야 그만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근데 그 국경 지역이 보면 정글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럼 캄보디아가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 몸집이 작은 캄보디아가 어떻게 몸집이 큰 태국을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런 국제 정치적인 상황 말고 캄보디아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 캄보디아 전술은 뭐냐면 서부대를 이용해서 정글 안쪽으로 분산 침투를 한 다음에 스워밍을 통해서 거기를 이제 한 번에 일격에 이제 무력화시킨 다음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히트앤드런을 잘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빠질 때 또 보게 되면 태국군이 그거를 정밀 조준해서 이제 미사일 같은 거 박격포 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회피하기 위해서 그 지점에다가 또 이제 자기네들 어떤 정밀 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거나 아니면 유도해서 이제 때려버리는 전술로 이용해서 계속 치고 빠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강자를 상대는 약자가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손가락 하나씩 물어뜯는 거야. 물어뜯고 빠지고 도망갔다가 빠지고 왜? 여기에 있는 정규전 부대가 맘만 먹으면 전열을 딱 갖춘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력화되기 때문에 때리는 상태에서 전열을 갖추기 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들 스워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술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캄보디아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드론이에요. 근데 뭐 혹자는 그럴 거예요. 야, 태국이 드론이 그렇게 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태국이 어떤 나라냐면 열대야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시의 열대야를 어떤 걸로 식히는 줄 아세요 혹시? 드론에다가요 올려갖고 물을 스프레이처럼 뿌려요. 그렇게 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도시 안에서 드론을 실험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태국산 됐어요. 드론이에요? 예, 태국에서요. 태국산? 자기네들이 태국산은 아니죠. 수입을 해갖고 하는데 그 당시엔 됐지만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산화까지 거의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정글의 어떤 취약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태국군 입장에. 근데 이제 보이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론에다가 EOIR 센서를 달게 되면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예, 그걸 다 이제 감시 정찰용으로 다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KGB하고 연결할 때는 그걸 통해 갖고 이제 표적을 정확하게 장입한 상태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정밀화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도 이렇게 해서 재미를 잘 봤어요. 캄보디아가요. 근데 관광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지를 파지 않습니까? 진지를 파면 지상에서 보면 저쪽에 진지가 있으면은 숲이네라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체적으로 하늘에서 보게 되면 보여요? 진지 라인이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구멍 뚫리는 사격을 하려게 되면은 그 진지를 구멍 하려면 뚫리잖아요. 그 지역은 나무를 다 없애야 되죠. 그쵸. 사기 청소를 해야 되죠.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캄보디아군이 하늘로 향한 지역에 대해서 은원패를 안 했어요, 이번에요. 영상을 제가 다 분석해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정글 안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은원패를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막 지네끼리 움직여요. 왜? 캄보디아 군 입장에서는 태국군이 여태까지 드론을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드론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예요. 주야간에 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 거기에서 아니 드론 다 털린 소리가 꽤 거예요. 클 텐데 그걸 몰랐다고요? 몰라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최초의 러시아군이 당한 걸 보게 되면 드론이 나타나지만 그 소리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하다가 타격당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캄보디아군은 태국군이 드론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이라든가 전투 양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기존에 있던 전투 수행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그 뭐랄까 새로운 전법이 결합된 거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심지어는 이게 7월 달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태국군이 6월 달에 샤이드 형태의 10에서 15kg 정도의 자폭 드론을 개발 성공해서 시험까지 완료했어요. 그 정도로 태국이 굉장히 뭐랄까 발달했다. 드론의 어떤 찐이에요, 찐. 예. 캄보디아는 그런 소식 들으면 굉장히 움찔움찔하겠네요. 왜냐면은 지갑만 챙기고 있으니까 그 전에 사전에 그런 걸 파악을 못했겠죠. 그러면 지갑만 챙겼다고 하지만 이번 휴전까지 간 거 보면은 캄보디아도 뭔가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캄보디아가 무기 체계가 없다고 해도 뭔가는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태국군 입장에서 좀 위협적인 전력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네. 이 한 펀치는 있죠. 그게 이제 중국제 PH 300이라고 하는 방사포예요. 방사포. 다연장. 예. 북한도 있어요. 그게 원형이 중국제거든요. 북한 한 사거리가 한 200km 되는데 캄보디아는 한 300km 되거든요. 근데 이 방사포를 쏘게 되면 태국 국경지에 주요 도시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전면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고 싶었겠지만 쓰면은 안 써도 터지는데 쓰면은 이제 프롬펜까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지만 쓸 수 없는 무기였고 이 아마 전략 전술에도 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이번 정글전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글에는 우기, 비도 많이 오고 정글이라는 데가 숨으면 드론으로 못 잡아요. 근데 캄보디아가 왜 당했냐면 그러니까 밀림지대에 은폐한 게 아니라 그냥 터 만들어 놓고 주입 만들어 놓고 포탄 창고 만들어 놓으니까 드론이 가면 바로 보이니까 바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뀐 현대 전장의 드론 전술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이 정글 전술을 활용을 한 은폐파를 활용을 했다 그러면 뭐 구찌 터널도 수 킬로미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70년대 전쟁 개념에 그대로 안주해 있고 이 상황에서 드론이라는 개념을 드론 전술이라는 걸 대응 체계를 구축을 안 했던 거죠.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저게 좀 좁게 봤거든요. 인접 국가. 동남아 전체로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도 결국에는 그 중국의 1대1로와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전략적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태국은 아시다시피 뭐 해병대끼리도 그렇고 공군끼리도 하면서 미국과 연례적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 나라들은 중국과 역사적으로 좀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정치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지정학적인 어떤 균열이라든가 경쟁 사이에서는 이게 양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미국과 중국도 그런 부분들을 몰래 파고 들어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어떤 사태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정글전의 어떤 부분들이 재소환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뭐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약자가 선택했던 정글에서 수행하는 어떤 전투생 방법은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 정글 지역에서 들어오는 무용지물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비워놓는 상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정글이지만 결국엔 하늘로 향한 지역에 대한 소산이라든가 은원패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그 정글 안에 있는 어떤 뭐 미세하기도 하겠지만 제한적이기도 하겠지만 첨단 센서가 드론에 이제 장착이 돼서 하게 된다면 어차피 사람들은 정글전을 수행하는 인원들은 분진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든가 물자 같은 것들이 이제 식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KGB와 같은 정글 타격 체계가 결합이 된다면은 새로운 형태의 정글전을 이제 파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정글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게 되면 K방산이 보게 되면
중남미 쪽으로 남미 쪽으로 페루하고 이런 쪽하고도 협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야, 갑자기 페루나 그쪽에는 왜 K2 전차가 들어가 808 장갑차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그쪽에 있는 이제 마약 카르텔이라든가 범죄 조직들이 정규군이나 경찰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정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글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이 다시 한번 이제 정부와 반정부의 세력, 크게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다음에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충돌의 지점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좀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뭐 국지전 했다가 휴전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좀 큰 질문인데 여기에 평화가 가능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캄보디아, 태국은 의외로 물론 이제 국경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를 비무장 중립지대화 한다든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는 아니에요. 뭐 관광지고 중요한 원래 크메르가 인도 차이나 거의 전체를 점령했기 때문에 태국에도 캄보디아 유산들이 많아요. 캄보디아 민족주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훈센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태국 군부는 지금 이 대중주의에 기반을 둔 탁신 가문 쪽의 정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면 될수록 태국 군부는 신나죠. 어차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태국 캄보디아는 이렇게 뭐 오다 가다 뭐 그냥 주먹질 몇 번 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더 비회되기는 어렵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뭐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쟁의 명분 자체가 대의 명분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양국 간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유착 관계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고 물론 뒤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이제 군부를 띄우는 부분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전으로 이렇게 치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또 군사적 측면을 한정하게 되면은 아까 조 박사님께 말씀하셨지만은 국경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지뢰들이 살아 움직여 숨쉬는 지뢰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면적인 어떤 분쟁으로 이어나갈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되 전면적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요. 탁신 가문이 대중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본인도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명분은 또 여동생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진정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대중주의 그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탁신과 만일에 훈센 가문이 다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러면 다시 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서 이견이 불거지면 또 소규모 충돌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전면적인 충돌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요 태국 캄보디아 갈등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